중국 정부의 동북 공정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단순한 역사 왜곡이 아닙니다. 베이징대의 한 언어학자가 현장 조사를 하던 중 한국과 너무도 닮은 민족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말투도 닮았습니다. 음식도 닮았습니다. 명절과 놀이, 심지어 제사 방식까지. 서로 아무 관련도 없을 것 같던 두 민족이 어딘가 이상하리만치 닮아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자료를 근거로 말합니다. 한국은 원래 중국의 일부였다. 충격적인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학문과 감정, 기억과 정서, 그리고 정치와 진실 사이에 치열한 줄다리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과연 그 민족의 뿌리에는 어떤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논란 속 진짜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더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린샤오라고 합니다. 베이징 대학교 소수민족문화연구소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며 지난 17년간 중국과 동남아 지역의 소수민족 언어와 정서 구조에 대해 연구해왔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책상 앞에서 논문을 써왔지만 연구의 본질은 현장에서 사람을 마주하고 그 삶을 느끼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5년 만에 야외 조사를 체계한 이번 라오스 방문은 책에도 의미가 남다른 여정이었습니다. 이번 조사의 목적지는 라오스 북부 고산지대에 자리 잡은 라후족 마을이었습니다. 라후족은 수십 년 전부터 중국, 미얀마, 라오스의 학자들 사이에서 주목받아온 민족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면서도 놀랍습니다. 언어 표현, 생활 양식, 심지어 정서 표현 방식까지 한국과 유사한 점이 다수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유사성을 본격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한 연구는 드물었습니다. 저는 그 퍼즐을 하나씩 맞추고 싶었습니다. 조교 장위 현지 통역사 리와 함께 수도? 비엔티안을 출발해 험난한 산길을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라오족 마을. 첫인상은 조용하고 단단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희를 조심스럽게 바라보았고 아이들은 수줍은 눈빛으로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 대신 작은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관찰은 항상 시선보다 마음으로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거든요. 며칠 동안 우리는 말을 아끼며 그들의 삶에 묻혀 지냈습니다. 시장길을 함께 걷고 공동 취사장에서 나무를 나르고 마을 회관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저는 마을 광장에서 아이 하나가 절구에 콩을 찢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옆에서 그의 동생이 다가와 콩을 만지다 그만 손을 살짝 찢고 말았습니다. 순간 아이는 다급하게 동생의 등을 감싸 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프지? 괜찮아. 금방 나. 그 말투, 그 따뜻한 어조, 그리고 아이가 손을 어루만지는 그 동작? 모든 것이 이상하리만치 익숙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서울에서 유학 중 한국 드라마에서 보았던 장면들과 겹쳐졌습니다. 마치 그 감정의 흐름이 시간을 건너 이곳까지 도달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이 마을이 단지 문화적으로 흥미로운 공동체라는 차원을 넘어서 감정의 구조 자체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말투나 행동이 비슷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맺은 방식,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정서적 코드가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리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왜 이렇게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말하나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여긴 가족이 전부예요. 피가 섞이지 않아도 가족처럼 지내고 힘들 때 먼저 손 내미는 게 이 마을 방식이에요. 저는 그 말이 단순한 설명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적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생활 양식이 아니라 정서의 미학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작은 제사가 열렸습니다. 한 가정의 어르신이 돌아가신 아내를 위해 밥을 올리며 읊조렸습니다. 당신이 없으니 마을이 참 조용하오. 그 말에 할머니들이 눈시울을 붉혔고 아이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저는 마치 조선시대 어느 골목 어귀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중얼거리듯 읊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전하는 감정의 깊이와 방식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적인 정서와 겹쳐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는 또 하나의 기억이 남았습니다. 마을에 비가 내려 전기가 끊기고 저녁 식사는 촛불 아래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을 거의 맞춰갈 무렵 어떤 아주머니가 우산도 없이 뛰어오셔서 말하셨습니다. 선생님들 춥죠? 저희 집엔 불 떼놨어요. 오세요. 그 목소리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따뜻하게 등을 두드리던 어머니의 말, 이웃 아주머니의 정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한 어르신과 장작을 패러 동산을 오르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나무를 쪼개던 그는 잠시 손을 멈추고 제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나무와 같아요. 오래 서 있으면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뿌리를 내리죠. 그 말에 저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비유일지 몰라도 이 마을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날, 마을의 젊은 엄마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모습을 지켜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단순한 전래 동화였지만 아이의 눈동자와 엄마의 목소리 사이에 흐르는 따뜻한 신뢰는 특별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린 시절 제 어머니가
제게 읽어주시던 시집의 마지막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다르지만 감정의 흐름은 그 경계를 넘는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라후족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잃어가던 어떤 정서의 원형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기억되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삶의 언어였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단순한 유사성을 넘어서 더 깊은 문화적 상통성을 탐색해보고자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질문을 안고 다음날 다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밭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일상을 따라 걷는 이 길 위에서 저는 그 해답의 조각들을 하나씩 마주하게 되리라는 묘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명절을 맞이한 어느 날 아침, 저는 마을 사람들에게 뜻밖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한 가정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외지 손님인 저도 함께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마당 안으로 들어선 순간 제가 마주한 풍경은 놀라울 만큼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도마 위에 가지런히 놓인 찰밥, 삶은 채소, 구운 고기, 그리고 정갈한 작은 접시에 담긴 반찬들. 제사상은 소박하지만 절도 있고 무엇보다 음식을 올리는 가족들의 태도는 진지했습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상 앞에 절을 올렸고 각자의 위치에서 조용히 묵념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절차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형식보다 마음이 앞서는 듯한 분위기? 그 순간 저는 문득 한국의 전통 제사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지냈던 한 해의 추석, 유학생 친구의 집에서 함께 지낸 기억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 집에서도 가족들은 찰밥과 나물, 생선과 고기를 올렸고 모든 과정이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지금 이곳처럼 음식보다 사람, 절차보다 태도에 집중된 그 따뜻한 정서였습니다. 제사 후 마당에서는 또 하나의 의식이 이어졌습니다. 마을 장로들이 중심이 되어 고사를 지내는 자리였습니다. 제단에는 돼지머리 한 마리, 갓 지은 밥 한 그릇, 쌀술이 담긴 작은 그릇, 그리고 나뭇가지 하나가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장로 중 한 분이 제 앞으로 다가오셔서 낮고 깊은 목소리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건 우리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고사입니다. 새해가 오면 반드시 이렇게 보입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풍경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제단을 바라보며 멈춰 있었습니다. 돼지머리 앞에 선 장로들의 굳은 표정, 술을 따르며 읊조리는 짧은 기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경건한 침묵. 한국에서 보았던 영화 속 고사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현장을 배경으로 사고가 나지 않기를 기원하며 음식과 술을 올리던 그 구조와 거의 같았습니다. 그건 단순히 비슷하다는 수준을 넘어 정서적으로도 똑같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장로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고사는 언제부터 시작된 전통인가요? 그러자 한 장로께서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하셨습니다. 우리 조상은 눈 내리는 북쪽 땅에서 산을 넘어 내려왔다고 전해져요. 오래된 이야기지요? 그 말에 저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북쪽 땅 산을 넘은 이동. 그것은 제가 연구하며 들어온 고구려 유민 이주설과 너무도 흡사한 표현이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하지만 사람들의 기억과 정서 속에 흐르고 있는 역사. 그 가능성이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며칠 후 또 하나의 비슷한 장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마을 주민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저는 조의를 표하기 위해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대나무로 만든 관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조화 대신 흰천이 덮여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젊은이들이 조용히 나뭇잎을 태우고 있었고 가족들은 일렬로 앉아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분위기는 다시 한번 한국의 전통 장례 문화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무언가를 꼭 닮았다는 생각보다 무언가를 함께 기억하고 있다는 감정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고사 장면은 새로 지른 마을회관 앞에서 이뤄졌습니다. 건물이 완공되자마자 장로들이 직접 나무 제단을 세우고 쌀과 술, 콩, 나무잎을 올리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건물이 오래도록 튼튼하고 모두에게 이롭기를 바랍니다. 이 장면은 마치 건물 입주 전 고사를 지내는 한국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 의식에서 느낄 수 있었던 건 건축에 대한 기원이 아니라 공간을 사람의 삶과 연결짓는 태도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흉내내서 닮은 것이 아닌 깊은 차원에서의 감정적 일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문화라는 것이 단순한 기능이나 상징체계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문화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감정과 관계의 구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제사나 고사, 장례나 기원의식 모두가 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 이유는 어쩌면 같은 정서의 흐름을 따라왔기 때문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곳 라후족의 문화는 우리가 잃어버린 감정의 원형을 지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정서의 잔해를 저는 여기서 발견하고 있었고 그것은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닌 마치 제 안에 내재해 있던 기억을 깨우는 과정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고구려 유민 이주설과 라후족의 정서적 구조 사이의 연결 가능성을 다시 꺼내어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증명할 수는 없지만 기록되지 않은 역사일수록 더 정직하게 감정 속에 남아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천천히 노트를 펴고 오늘 본 장면들을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잉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속도만큼이나 제 마음에도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문득 이곳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하나의 연결임을 느꼈습니다. 이곳 사람들의 말과 몸짓, 그리고 그 안에 깃든 오래된 기억들이 저를 새로운 이의 자리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기록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언어보다 감정이, 연대기보다 몸의 기억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라후족의 제사와 고사를 통해 저는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누군가 써내지 못한 역사의 문장이 이곳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귀국 후 저는 바로 연구실로 돌아가 그동안의 현장 녹음 파일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오스 북부에서 기록한 라후족 사람들의 일상 대화, 제사에서의 발화, 장로들의 설명, 아이들의 제잘거림까지 하루하루 정제된 음성을 다시 듣는 동안 저는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라후족의 말끝 억양에서 분명히 익숙한 어떤 흐름이 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단순한 음의 높낮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감정을 조심스럽게 꺼내는 리듬, 상대에게 마음을 조율하는 방식? 바로 한국어의 말투와 매우 유사한 정서 전달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해보기로 했습니다. 단어의 끝에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억양, 감탄의 어미, 정중함과 거리감을 조절하는 구조. 이러한 특징이 한국어와 비교할 때 단순히 우연의 일치는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실제로 라오족은 말끝에 야 또는 아라는 전미사를 자주 붙이며 감정을 완화하거나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마치 한국어의 요, 네요, 거든요와 같은 말들이 대화에서 정서의 톤을 조절하듯 말입니다. 그 무렵 제 딸 시애신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웹툰을 좋아하던 아이는 어느 날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거 귀엽네요랑 이거 귀엽다는 느낌이 다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 녹음 파일을 떠올렸습니다. 정확히 그와 비슷한 말끝 억양이 라후족의 어른들, 특히 여성들의 말에서 자주 등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알아차린 딸의 질문이 제 연구를 새로운 방향으로 끌어올려준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언어학적 접근에서 조금 더 감정 중심의 문화인류학적 탐색으로 연구의 방향을 선회하게 되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미의 도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세우는 구조라는 통찰이 떠오른 것입니다. 말끝의 억양, 어미의 선택, 말의 흐름 속에서 감정이 어떻게 표면화되는지를 중심에 두고 새롭게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마을의 중년 여성이 아이를 부를 때 그 말투는 명령도 아니고 간청도 아니었습니다. 미야, 거기 가지 마. 얕고 부드러운 톤, 말끝이 살짝 내려가는 억양. 그녀는 문법적으로 금지형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아이는 그 말이 가지 말라는 뜻임을 자연스럽게 이해했습니다. 그 감정은 어미나 동사의 형태가 아닌 억양과 말의 리듬에 녹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반복해서 들으며 이것이야말로 언어가 정서를 담는 그릇이라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반대로 같은 단어라도 억양이 다르면 전혀 다른 의미로 들릴 수 있다는 점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라후족은 루아라는 단어를 평탄하게 말할 때는 단순한 확인의 의미지만 말끝을 살짝 올리면 상대에 대한 배려, 약간의 유머까지 담긴 의미로 바뀌곤 했습니다. 한국어의 그랬구나와 그랬구나의 차이처럼 말이지요. 이러한 차이는 단지 발음상의 억양 차이가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기 위한 언어적 배려였던 것입니다. 저는 점점 더 말이라는 것은 정보 전달보다 훨씬 더 섬세한 정서의 흐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흐름은 사전이나 문법책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것은 말하는 사람의 눈빛, 숨소리, 망설임, 그리고 무엇보다 관계 맺기의 의지가 담긴 형식이었습니다. 말의 어미가 바뀌는 그 짧은 순간 화자의 의도가 부드럽게 바뀌고 듣는 이의 마음이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는 연구소 세미나에서 하나의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참여자들에게 동일한 문장을 다양한 억양과 말끝으로 들려주었고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단어는 같아도 듣는 이들은 그 말의 의도를 완전히 다르게 느꼈던 것이죠. 그 말끝의 차이에서 느껴지는 정서는 발화 구조보다 훨씬 깊고도 넓은 감정의 층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한 가지 명제를 얻게 되었습니다. 말끝의 억양이 문법이 아니라 마음을 완성시킨다. 이 한 문장은 제가 라후족의 언어와 정서를 관찰하며 얻은 가장 중요한 통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라후족이나 한국어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감정 중심 언어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구를 보다 넓은 감정 언어 인류학의 틀 속에서 다시 써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언어학이 놓치고 있었던 말의 온도에 대한 이야기, 단어의 구조가 아닌 마음의 구조를 읽어내는 새로운 시선을 통해 저는 이제 또 다른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말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주고받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직관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라후족의 언어 속에서 그리고 딸과의 일상 속 한국어 대화를 통해 말이 단지 소리가 아니라 감정의 리듬이라는 사실을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리듬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대화 속에 확실히 존재했고 그것이야말로 민족 고유의 정서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흔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의 연구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나 문법, 규칙만으로는 결코 다다를 수 없는 세계를 향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라후족 언어뿐만 아니라 감정을 중심으로 삼은 언어 문화의 지도들을 그리고 싶습니다. 그 지도 위에는 억양의 곡선이 있고 말끝에 떨림이 있고 무언의 숨결이 기록될 것입니다. 언젠가 이 연구가 마무리된다면 그 첫 문장은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우리는 말로 이해하지 않는다. 우리는 마음으로 말한다. 그 여정은 지금 이곳에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며칠 전 저는 베이징에서 열린 동아시아 다문화 언어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연히 한 발표자의 이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민. 한국계 작가이자 언어 연구자로 알려진 그는 한국어에 담긴 감정의 구조를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 집중하고 있는 감정 중심, 언어 구조와 깊이 닿아 있는 주제였기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의 발표는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어는 감정을 직접 표현하지 않고 돌려 말하는 문화다. 핵심은 억양이다. 말의 의미는 문장이 아니라 말끝에서 완성된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고개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민이 말한 한국어의 억양 구조, 정중하고도 우회적인 감정 표현 방식은 바로 라후족의 발화 구조와도 겹쳐지는 것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저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라후족이라는 민족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는 고개를 젓고 저는 연구 중인 라후족의 제사 장면과 아이들의 놀이, 영상 몇 가지를 조심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정민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라도 시골 같네요. 저 어릴 때 명절이면 저희 할머니 댁에서 하던 그 풍경이랑 똑같아요. 그의 반응에 저는 당황스러움보다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정서의 흐름이 문화의 외피보다 더 깊이, 더 본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증명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특히 아이들이 부르던 손치기 노래를 듣고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이거요. 진짜 비슷해요. 가위바위보 부르면서 손등 치는 놀이, 저 어릴 땐 이걸 손뼉놀이라고 불렀거든요. 노래의 리듬, 가사의 구조, 단어와 억양이 놀라우리만치 닮아 있었습니다. 언어가 민족 고유의 유산이라고 한다면 정서는 그 민족이 세대를 거쳐 나누는 숨결 같은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중요한 직관 하나를 안겨주었습니다. 문화란 외형의 유사함보다 정서의 방향이 같을 때 비로소 공감이라는 이름으로 연결된다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 한 글자의 말, 정이 있었습니다. 정이라는 단어는 그날 이후 제 연구 노트에서 새로운 형태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정은 사랑이나 우정과도 다르고 동정이나 책임감과도 구별되는 한국과 라후족 모두가 공유하는 정서의 코드였습니다. 정은 단순히 마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머무르는 구조입니다. 이 정을 중심으로 감정의 계층을 다시 나열하자 말투, 억양, 어민, 침묵까지도 하나의 체계로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 저는 이런 유사성을 역사적 이주나 민족 이동의 결과로만 해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감정이라는 건 때로 혈통보다, 문헌보다, 지리보다 오래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민 씨는 그 자리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린 마음을 옮기는 방식이 다른 민족보다 섬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더 조심스럽고 대신 억양은 더 풍부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또 하나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라후족 장로가 한 아이에게 귓속말을 하며 살며시 등을 토닥이던 모습? 그 말의 내용은 명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억양만으로도 아이는 울음을 멈췄고 장로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정확한 단어가 없어도 정서의 흐름만으로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그 장면은 말없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연구의 개념 틀을 정서적 공진화라는 새로운 단어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공진화란 생물학에서 유래한 개념이지만 저는 이를 감정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서로 다른 문화가 독립적으로 자라왔지만 감정이라는 공통의 자양분을 통해 유사한 구조로 발전했다는 이론입니다. 정서적 공진화는 정치적 해석이나 민족주의와 무관하게 인간 본연의 감정에서 출발하는 비교문화학적 접근입니다. 언어를 분석하면서 그 안에 감정을 보고 감정을 통해 민족의 감수성을 읽어내는 이 흐름은 이제 저에게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하나의 인간학적 여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출발점에 라후족이 그리고 그 여정을 함께하는 새로운 동료로 한국어와 정민이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의미 깊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날 세미나장을 떠나며 정민 씨가 남긴 말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언어가 나를 만든 게 아니라 감정이 나를 말하게 했어요. 그 한마디가 제 연구에 방점을 찍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정서라는 보이지 않는 실로 이어진 민족들의 이야기를 더 깊이 탐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정민 씨와 다시 연락을 주고받으며 한 가지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가 기획 중인 인터뷰 프로젝트에 라후족 이야기를 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정의 언어라는 주제로 민족의 정서를 이야기해주는 게 요즘 사람들한테 더 깊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까지의 연구는 논문과 보고서로 정리되었지만 감정이 담긴 이야기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아 움직여야 한다고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라후족 어르신들에게도 이 인터뷰에 대해 조심스레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우리가 느끼는 마음을 다른 이들이 알아준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지요. 이 한마디로 흔쾌히 수락해 주셨습니다. 말은 문화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고 정서는 언어보다 더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다리 위에 함께 서 있는 셈입니다. 저는 라후족을 연구하며 정서의 구조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처음부터 민족 기원을 밝히거나 어떤 정치적 서사를 구축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으로 돌아와 관련 논문을 준비하던 어느 날 뜻밖의 논평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보수 성향의 학자들이 라후족과 한민족의 유사성을 중화 문명의 남방 전파 증거로 해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른바 동북공정 논리의 연장선에서 라후족의 문화와 언어를 고대 중화 문화의 영향권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들은 제 연구를 인용하며 린샤오 교수의 현장 조사에서 밝혀진 유사성은 고대 중원 문화가 남쪽으로 전파되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 논리를 접한 순간 큰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본 라후족의 언어와 문화는 어떤 제국의 흔적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며 지켜온 감정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기억은 뿌리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다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식 발표에서 단호하게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저는 이 연구를 통해 민족의 기원이나 정치적 정당성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문화는 국경이 아닌 기억과 정서에서 비롯된다고 믿습니다. 이 문장을 말하며 저는 다시 한번 연구의 출발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라후족 마을의 그 고요한 아침, 절구 찢는 아이의 말끝에서 느꼈던 그 감정. 그 모든 것은 정치나 인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간 본연의 연결이었습니다. 발표 자리에서 저는 한국의 명절 제사 장면과 라후족의 고사 영상, 아이들의 손치기 놀이 장면을 병렬로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문화가 닮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어떻게 다른 문화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흐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말끝의 억양,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감, 의례 속 기억의 잔향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감정의 구조를 설명하자 몇몇 국제학자들은 감정을 중심으로 한 문화 비교는 인류학의 새로운 흐름이라고 평해 주었습니다. 미국의 인류언 어학자 브라운 박사는 말의 형식보다 말의 여운을 중심에 둔 분석은 이제까지 없었다고 평가했고, 일본의 문화심리학자 아라카와 교수는 말끝의 감정은 분명히 문법을 넘어서서 사회적 유대의 본질과 닿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나아가고자 했던 방향이 혼자가 아님을 느꼈고, 처음 그 라후족 마을에서 메모한 노트 속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말은 구조가 아니라 숨결이다. 물론 이 발표는 중국 내 일부 보수 매체의 반발도 불러왔습니다. 그들은 감정 중심 분석은 비학문적이며 민족 기원을 흐리는 모호한 접근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구는 정체성이 아니라 이해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 지도를 그릴 수는 있지만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선 기억을 따라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를 계기로 제 연구는 하나의 문장으로 귀결되었습니다. 말끝의 기억 라후족과 한국, 감정으로 이어진 문화. 이 제목은 단지 연구 주제를 정리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마을에서 들었던 수많은 말끝의 숨결과 그 말들이 전하는 정서적 진심을 담기 위한 약속과도 같았습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발표 전날 밤 마지막으로 자료를 정리하던 중 라후족 마을의 제사 영상을 다시 틀어보았습니다. 그 화면 속 마을 어르신이 아이에게 작은 접시에 담긴 나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좋아하던 거야. 오늘은 할아버지가 먼저 드실 거야. 그 말에 담긴 정서, 그리고 말끝의 미묘한 억양은 한국의 한 시골 제사에서 들었던 그 따뜻한 어조와 정확히 닮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확신했습니다. 이건 기원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전파였다는 것을요. 국경은 선으로 구획되지만 감정은 결코 그 선을 따르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해는 채도보다 오래가며 억양 하나에도 문화의 뿌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감정의 언어로 풀어가는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발표 이후 국제학회 이메일 포럼에서 저에게 몇 가지 질문이 도착했습니다. 한 인도 학자는 비슷한 구조가 인도 북부 방언에서도 관찰된다며 감정 기반 언어 비교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지 물었고, 독일의 인류언 어학 전공 교수는 감정의 억양을 수치화하거나 모델링할 수 있을까? 라는 흥미로운 접근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저에게 또 다른 과제를 던져주었습니다. 단순히 라후족과 한국의 유사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감정 구조라는 렌즈로 전 세계의 언어 문화를 다시 바라보는 일. 그 여정은 생각보다 방대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연구가 더욱 분명한 윤리적 입장을 가져야 한다는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문화는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며 정치적 프레임에 갇혀선 안 됩니다. 라후족이 보여준 그 부드러운 말끝, 웃으며 나눈 손짓, 침묵 속의 배려는
정치적 주장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문화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이제 이 연구가 단순한 피규어 문화학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다시 연결하는 감정 인류학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의 억양 속에 담긴 감정, 그리고 감정 속에 깃든 기억.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진실일 것입니다. 며칠 전 딸씨의 신과 함께 서울의 한 골목에 위치한 가정식 식당을 찾았습니다. 비가 살짝 내리던 저녁,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들려온 말은 짧았지만 이상하리만치 오래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식당 아주머니의 말끝은 높지도 낮지도 않았고 너무 밝지도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연구해온 정서 구조의 실체가 바로 제 눈앞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된장찌개의 구수한 향이 퍼졌고 정갈하게 담긴 반찬들이 하나둘 차려졌습니다. 된장의 깊은 향, 반찬의 배열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이 음식을 놓고 가며 건넨 짧은 말. 천천히 드세요. 그 말 속에는 강요도 과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라후족 마을에서 아이에게 밥을 나눠주던 어머니의 말투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그 말은 정보가 아닌 마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 가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감정이 스며드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흐르는 억양, 침묵, 눈빛, 간격 같은 요소들이야말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본질이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말하는 방식이 진심을 전하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함께한 정민 작가가 저를 어머니 댁으로 초대해 주었습니다. 조용한 동네 작고 단정한 아파트. 현관문이 열리자 정민의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먼 길 오셨네요. 밥은 드셨어요? 이 짧은 문장 안에는 단어보다 훨씬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건 관심이라는 감정이 억양과 눈빛을 통해 조용히 전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딸씨의 신이 제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언젠가 우리 꼭 한국에 가보자. 진짜 정이 뭔지 느껴보고 싶어. 그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까지 연구자로서 살아왔던 제 삶에서 처음으로 감정이 이끄는 새로운 여정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라후족 마을에서 만났던 아이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옆, 제가 직접 써붙여둔 한국어 한 단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짧은 인사가 이제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기억의 통로가 되었고 감정의 구조를 상징하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문화란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는 것이라는 진리를 말입니다. 타인의 언어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온도와 떨림을 함께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문화의 출발점이며 감정이 이어준 길의 본질이었습니다. 한때 저는 라후족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를 닮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닮은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결은 혈통도 아니고 지리도 아닌 바로 말끝의 감정, 손끝의 따뜻함, 눈빛의 울림 속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정을 통해 다시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걸 제국의 흔적으로 보지 않는다. 이것은 감정이 이어준 길이다.